강미숙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화면에는 뉴스 제목이 그대로 켜져 있었습니다. 재개발 노선 최종 변경 확정. 해당 구역 개발 계획 전면 백지화. 미숙은 그것을 바로 집어들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억 원의 차익이 단 한 줄의 뉴스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우편함에 경매 통보서가 꽂혔습니다. 미숙이 그토록 원했던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리고 도장을 받아내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면서까지 가져온 그 집이 결국 미숙의 손을 떠났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오복순 여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도장을 찍던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복순 여사의 손이 멈칫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 손이 왜 멈췄는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그 서류에 도장을 찍기 훨씬 전부터 이미 다른 준비를 해두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부동산 지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복순 여사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집 명의는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부터 껍데기였습니다. 진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미숙은 집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복순 여사가 진짜로 건네고 싶었던 것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향해 있었는지는 막내 며느리 윤지수만이 알게 됩니다. 요양원 병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순 여사가 말했습니다. 기다렸다, 우리 막내야. 그 기다림이 무엇을 향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집을 가져간 사람이 어떻게 빈손으로 쫓겨나게 되는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3부 남양집 반정과 해방. 지수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는 낡았습니다. 모서리가 살짝 닳아 있었고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잠깐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한 장이 나왔습니다. 신탁 계약서였습니다. 지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수익자란에 적힌 이름을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윤지수.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순 여사가 지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달랐습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드디어 제자리에 돌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복순 여사가 짧게 말했습니다. 기다렸다고. 우리 막내야 하고. 지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울음이었습니다. 참으려다 터진 울음이었습니다. 꽃집에서 가위를 내려놓던 순간부터 버스를 타고 오는 내내 복도를 걸어오는 동안 꾹 눌러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복순 여사는 지수의 등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앉아있던 현숙 어르신이 조용히 일어나 복도 쪽으로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방 안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 지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얼마나 된 거예요? 복순 여사가 답했습니다. 첫째가 지도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수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네요. 복순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지. 근데 몰라야 할 것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기다렸던 거고. 지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복순 여사가 잠깐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힘들었지. 근데 있잖니, 막내야.
힘든 거랑 틀린 거랑은 달라. 내가 기다리는 동안 힘들었던 건 맞아. 그런데 내가 한 일이 틀린 건 아니었어.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버틸 수 있었다. 지수는 그 말을 오래 들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거 못 받아요. 복순 여사가 지수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이미 내 거야. 오래전부터. 지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왜 저예요? 복순 여사가 말했습니다. 이유가 없잖니. 그게 이유다. 그 말이 지수의 가슴 한가운데에 내려앉았습니다. 이유가 없는 것, 바라는 것 없이 그냥 들른 것, 냄비를 들고 나타난 것,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았던 저녁들. 복순 여사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전부였습니다. 그 시각 강미숙은 안방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모임 단톡방이었습니다.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노선 변경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숙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검토 중? 확정이 아닌 검토 중. 미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포털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뉴스가 떴습니다. 재개발 노선 최종 변경 확정. 해당 구역 개발 계획 전면 백지화. 미숙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에 뉴스 제목이 그대로 켜져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것을 바로 집어들지 못했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 앉아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억 원의 차익, 수년간 그려온 계획, 반찬통과 눈물과 무릎 꿇린 남편,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에 있어야 했던 재개발 확정. 그것이 한 줄의 뉴스로 사라졌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부동산 모임 단톡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출을 어떻게 하냐? 지금 팔아야 하냐? 손실이 얼마냐? 미숙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연락 왔다. 집 담보대출 만기 통보. 당장 와봐야 할 것 같다. 미숙은 한동안 그 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대호는 몰랐습니다. 미숙이 시어머니 집을 명예 이전받은 직후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끌어다 쓴 것을 재개발 확정이 나면 몇 배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인근 분양권을 추가로 매입해 두었습니다. 모두 미숙 혼자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정이 모두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대호가 집으로 들어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온 얼굴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숫자를 짚었습니다.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야?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냐고. 어머니한테 그러고. 이게 얼마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아내에게 소리를 지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복순 여사 앞에서 흘렸던 계산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눈앞에 닥친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경매 통보서가 날아온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미숙은 우편함에서 통보서를 꺼내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을 바라보다가 안을 열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복순 여사에게서 받아낸 그 집을
온갖 공을 들여서 눈물까지 흘려가며 가져온 그 집을 이삿짐을 싸는 날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소에 빠르고 능숙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집었다가 놓고 놓았다가 다시 집었습니다. 대호는 말없이 자기 집만 쌌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빈집을 나서던 날 미숙이 현관 앞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복순 여사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손가락이 전화 버튼 위에 올려졌습니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말할 염치가 없다는 것을 미숙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미숙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통보서를 든 채 문을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작고 조용했습니다. 오복순 여사의 집에서 도장이 찍히던 그 소리처럼 짧고 건조했습니다. 막내 민준이 요양원에 도착한 것은 지수가 요양원을 다녀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수는 전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와 민준 앞에 신탁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민준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야? 지수가 답했습니다. 첫째 형님이 부동산 모임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요. 민준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 말했습니다. 내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수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더 용감했어야 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먼저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복순 여사는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숙 어르신과 나란히 볕을 쬐는 중이었습니다. 민준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복순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민준이 먼저 복순 여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복순 여사가 민준의 어깨를 보았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하고 말하려다가 잠시 두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 자세로 있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 느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형 눈치 보고 집안일이라고 조용히 있었어요. 어머니 두고 온 게 저예요. 복순 여사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됐다. 내가 나쁜 놈이 아닌 건 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복순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착한 것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어. 착하면서도 용기가 있어야 해. 그걸 이번에 배웠으면 한다.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지수가 옆에서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셋이 나란히 창가에 서서 잠깐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봄볕이 창문 너머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현숙 어르신이 방 안쪽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이 오니까 얼굴이 다르네요. 복순 여사가 짧게 웃었습니다. 현숙 어르신도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어색한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자신도 미숙의 계획을 몰랐다고 진작 연락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복순 여사는 짧게 받았습니다. 됐다. 잘 살아라. 전화를 끊고 나서 지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서운하지 않으세요? 복순 여사가 말했습니다. 서운할 게 없어. 내가 기대한 게 없었으니까. 지수가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기대가 없는 것과 사랑이 없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현숙 어르신과의 작별은 복순 여사가 퇴소하기로 한 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복순 여사가 짐을 챙기는 동안 현숙 어르신은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짐이 다 꾸려지고 나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현숙 어르신이 먼저 말했습니다. 좋은데 가는 거잖아요. 복순 여사가 답했습니다. 현숙 씨도 곧 그런 날 올 거예요. 현숙 어르신이 웃었습니다. 나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복순 여사가 현숙 어르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와요. 꼭 와요. 두 사람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보낸 시간들이 그 손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첫날 밤의 낯선 천장, 보리차 한 잔, 어둠 속의 대화, 창가의 볕. 그 모든 것이 손과 손 사이에 있었습니다. 복순 여사가 요양원 문을 나서는 순간 바깥 공기가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왼쪽에, 지수가 오른쪽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작은 부엌. 오래된 빌라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고 계단이 좀 가팔랐습니다. 지수가 미리 와서 청소를 해두었고 민준이 가구를 옮겨 놓았습니다. 이삿날 복순 여사가 처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냄새였습니다.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와 지수가 청소하면서 뿌려놓은 섬유유연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냄새였습니다. 복순 여사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거실을 보았습니다. 작은 소파 하나, 낮은 테이블 하나. 지수가 테이블 위에 국화 한 다발을 올려두었습니다. 복순 여사가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순 여사의 시선이 꽃 위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창문을 보았습니다. 남양이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그 비단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수가 말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쉬세요. 이사하느라 피곤하실 텐데. 제가 할게요. 복순 여사가 짧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지수는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복순 여사가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냄비를 꺼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지수가 사다 놓은 재료들을 확인했습니다. 된장, 두부, 애호박, 멸치. 손에 익은 것들이었습니다.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받았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지수가 부엌 문틈으로 복순 여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은빛 파마머리, 베이지 카디건, 천천히 움직이는 손. 그 뒷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막내 며느리로 들어온 첫 해부터 복순 여사의 부엌 뒷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민준이 지수 옆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부엌 문틈으로 복순 여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 지수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지수가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국이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녁 식사는 세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작은 식탁이었습니다. 복순 여사가 끓인 된장국, 지수가 무친 나물 2가지, 민준이 사온 두부조림. 차림이 많지 않았지만 식탁이 꽉 찬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 사람이 앉으면 딱 맞는 크기였습니다. 지수가 국을 한 숟갈 뜨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복순 여사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래간만이네. 내가 끓인 국이 맛있다는 소리 들어보는 게. 민준이 웃었습니다. 지수도 웃었습니다.
복순 여사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작은 식탁 위에 잠깐 머물렀다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순 여사는 자신의 방에 누웠습니다. 남양 방이었습니다. 낮에 햇살이 들어오던 그 방이었습니다. 천장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의 천장과 비슷하게 하였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 천장은 낯선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처음 본 천장이지만 낯설지 않은 천장이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빠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꽃집은 전보다 조금 더 바빠졌습니다. 복순 여사가 가끔 카운터를 봐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수가 자리를 비울 때만 잠깐씩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복순 여사가 먼저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꽃 이름을 물으면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꽃과 어울리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수십 년 하면서 생긴 손님 응대의 감각이 꽃집에서도 쓸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생 아이가 들어와서 엄마한테 줄 꽃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얼마 있냐고 물었더니 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복순 여사는 잠깐 생각하다가 아이와 함께 꽃을 골랐습니다. 작은 노란 꽃 3송이와 초록잎 몇 장으로 작은 다발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받아들고 나가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복순 여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혼자 웃었습니다. 지수가 그 장면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꼭 감각 있으세요. 복순 여사가 말했습니다. 오래 살면 다 생겨요. 현숙 어르신이 찾아온 것은 초가을이었습니다. 큰딸이 모셔가기로 해서 요양원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복순 여사가 반겼습니다. 꽃집 안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요양원 복도 끝 창가와 비슷한 구도였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집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현숙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얼굴이 달라졌어요. 복순 여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현숙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얼굴이 아니에요. 이제는. 복순 여사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기다림이 끝났으니까요. 현숙 어르신이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잘 됐어요. 복순 여사가 답했습니다. 현숙 씨도요. 그날 저녁 첫째 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복순 여사는 소파에 앉아 그 문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지나갔습니다. 원망도 있었습니다. 안쓰러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서 남은 것은 이름 붙이기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담담함이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답장을 썼습니다. 잘 지낸다. 3글자였습니다. 전에 요양원에서 지수의 전화를 받았을 때도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잘 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지금은 진짜라는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지수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냄비 뚜껑이 부딪히는 소리,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 익숙한 소리들이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수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 됐어요. 앉아 계세요. 복순 여사가 말했습니다. 같이 하자. 둘이 하면 빠르잖아. 지수가 웃었습니다. 복순 여사도 웃었습니다.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지수가 국을 저으면 복순 여사가 반찬을 담았습니다. 복순 여사가 간을 보면 지수가 그릇을 꺼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유 없이 들른 저녁부터, 말없이 TV를 보던 시간부터 이 두 사람은
함께 있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민준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다녀왔습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복순 여사가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왔어. 밥 다 됐다. 민준이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빛이 들어왔습니다. 남양이었습니다. 복순 여사가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혼자 밥상을 차리던 그 손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혼자 식판을 받아들던 그 손이었습니다. 같은 손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버티는 손이었고 지금은 누리는 손이었습니다. 재산이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진심에게 닿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 닿는다는 것을 오복순 여사는 75이 되던 해봄에 증명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두르지 않아도 기다리는 사람 곁에 진심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찾아오는 날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생각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남양집에 저녁빛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떤 진심은 말하지 않아도 결국 닿는다. 입니다. 여러분이 느낀 진심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댓글 남겨주세요.